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오시다가 아까 김병주 의원 인터뷰 들으셨습니까?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확인이 된 거죠? 예, 요번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인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모두 예. 100명도에서만 7대를 띄웠다는 거 아닙니까? 7대를 띄웠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그 임무 수행 경로가 나왔는데, 근데 제가 저번에 이제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과 연계해서 봐야 되는 게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석연치 않은 행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그 전방의 지상작전 사령부에서 이 우리가 드론을 날려보내고 나서 북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 이제 대응으로 중화기를 동원해서 대공사격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좀 김병주 의원한테 정확히 물어봐 주셔야 답변을 하는데 대충 다 뭘 또 아침부터 시비야 이렇게. 그랬는데 네. 이 상황은 11월 18일 상황인데 100명에서 띄운 마지막. 예, 11월 18일 날 김용현 그때 장관이 합참 지통실에 갑니다. 거기서 그 오물풍선 원점 타격에 대해서 지휘를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소란이 벌어진 거예요. 예. 합참에선 반대를 하니까. 예. 그 무렵에 지상작전 사령부에서 K-30 복합 비호 무기 이 중화기를 갖다가 조준사격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오물풍선에 대한.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계엄 선포 때까지 두세 번이 더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교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근데 그게 단순히 오물풍선 대비용이었을까요? 그렇게 명분을 걸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김병주 의원 얘기들하면 10월 3일하고 10월 8일에는 15호 관사 여기를 그러니까 저기 타깃 삼아서 띄웠고 그 11월에는 바로 남포 쪽으로 띄웠다는 거잖아요. 그 군사 시설이 몰려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 군부를 자극을 해서 북한 군부가 군사 대응을 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지금 의혹 제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도 지금 지상작전 사령부에서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했던 게 단순히 오물풍선 날아오면 그걸 격추시켜라. 단순히 그 차원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점 타격이라는 것은 격추 이상을 의미하는 용어의 답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보내는 그 원래 장소, 그러니까 생산 시설, 그렇죠. 비축기지, 예. 지휘 시설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원점 타격이다 이렇게 할 때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되고 이제 전방의 지작사 예하 부대에서는 그걸 그냥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경고 사격을 한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물풍선에다가 중화기를 발사하는데 거기에 예광탄하고 자폭탄이 들어가 있어서 어허. 굉장히 그 전방의 긴장이 고조되겠죠. 그러니까 예, 그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이게 드론하고 연계해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거듭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거기다 이제 남포로 지금 보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거고. 네. 참 진짜 알겠습니다. 아무튼 또 내일 2차 인터뷰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좀 한번 그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특검에 불려가서 VIP 경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왜 인정을 했을까? 저는 일단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 교수님 먼저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주말 사이에 김태효 전 1차장이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위 경로 발언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보도가 끊임없이 나왔는데 네. 이게 23년도 그러니까 2년 전입니다. 7월 31일 날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회의 중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뭐냐면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하여 사단장 처벌 문제에 대해 격한 반응. 소위 이런 걸로 면직 혹은 해직되면 누가 장군 하겠냐, 사단장 하겠냐라는 발언이 나와 있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김태효 교수죠. 뭐 전 차장이긴 하나 그 국회 등에서의 증언은 우리 대통령은 경로한 적 없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모셔봤지만 한 두어 번 화냈을까요? 뭐 이 정도 발언이었는데 그렇다면 왜 인정했냐 이거 아니에요. 즉 기존에 부인했던 것과 달리 정황 증거가 나온 거 아니냐라는 추측성 보도도 많고 특검에서 제시하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참석자 진술, 뭐 회의록 등 가지고
듬이니까 사실 경로했습니다라는 발언을 하는 것이냐는 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고요. 혹은 객관적 자료가 있지 않았느냐. 혹은 이제 이래저래 몰리니 진실을 말함으로 해서 자신의 퇴보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근데 지금 있어요. 그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전에 김계원 해병대 사령관이 먼저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고 예. 그래서 김계원 해병대 사령관이 묘한 진술을 했다는 보도까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김태호 전 차장의 그러니까 진술 번복을 끌어낸 거 아니냐라는 추정도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김계원 사령관도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김계원 사령관도 전해 들은 거잖아요. 경로 사실을. 네. 그러니까 김태호 전 차장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말 그대로 빼박 증거를 제시하면서 했다라는 그 빼박 증거가 김계원 사령관의 진술인 거에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데 이게 당시 회의 참석자 중에 최초의 시인을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당시 7월 31일 상황을 보면은 한 11시경에 시작된 회의에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현안 보고였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히 그냥 해병대 순직 사건에 대해 가지고 혐의자들을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는 짤막한 보고인데 요 전에 말이죠. 이것도 원래 현안 보고에 들어가는가가 의문인데 계속 해병대로 그 수사 자료 보내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요구입니다. 그 이 경로한 그 회의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용산에 파견 나가 있던 그 해병대 대령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방 비서관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쪽에서 수사단으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수사 자료 보내라. 근데 수사 자료 보내라는 거는 이건 외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가 이상했어요. 그때부터가 이상해가지고 다 긴장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언론의 보도 자료 수준만 요약해서 예, 그렇죠. 이메일로 보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메일로 보냈다는 거를 또 보안을 지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통신 기록도 없애라고. 그러면은 그 전날부터 이상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7월 31일이 돼서 이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보고를 하는데 그 당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 수사에 대한 게 아니라 사단장 이첩에 대해서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11시 45분에 800에 7070 전화를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경로를 하게 된 그 원자료의 입력이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력이 7월 31일 그 회의 전에 그 누군가에 의해서 입력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제가 이제 로비설로 보는 거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화가 가가지고 그 해외 출국하려던 이종섭 장관이 급히 간부 회의를 개최해서 이제 그 문제에 관한 혐의 사실 빼라, 혐의 내용 빼라, 혐의자 빼라, 껍질만 이첩해라, 표지만 이 지시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병대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때 해병대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김기환 그때 사령관이 간부들 불러 모으고 박정훈 대령을 불러가지고 사정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용산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러면 누가 사단장 하느냐고 대노했다. 이렇게 사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진짜 대통령이 화가 나셨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김계환 사령관은 해병대 부하가 지금 용산에 파견 나가 있고 그 위에 국방비서관 있고 다 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들은 그대로 박정훈 대령한테 설명을 해준 거거든요. 이때 박정훈 대령이 이건 엄청나게 센 외압이다.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전화 오고 계속 오니까 이제 거기서 대책회의를 하고 그날 밤 늦게까지 해병대는 대책회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그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이제 하나의 줄기가 나오는 게 이른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실은 여기까지 가 닿는 의혹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이. 예, 그게 로비설이 몸통인데
근데 이 사건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외압이 있었느냐,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했느냐, 요렇게 이제 프레임이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는 게 특검의 일단 1차적인 수사 내용이 됐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출발점을 경로로부터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경로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일단 사실관계를 확정해 놓고 그래서 이제 외압 전화가 갔느냐 안 갔느냐 이 순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갈래가 이제 그러니까 경로를 했다는 건 김태호 전 차장이 확인을 해줬으니까 팩트라고 치고 네, 그 경로의 기운이 어떻게 수사를 왜곡을 시켰는가. 그렇습니다. 이 이제 전파의 경로를 이제 파헤치는 것. 네. 여기에 누구누구가 등장하느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수사의 갈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김태호 전 차장은 또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감정적 개입이 소위 경로로 표현되는 그래서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되는 군사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일들 소위 런종섭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면 민군 관계의 중립성 그리고 군사법 독립성 그리고 이제 더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안보실의 역할론 이런 것들이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태호 전 1차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인데요. 그 양반의 첫 이 실토 뭐 인정이 이제 크죠. 예,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여태까지 부인했던 저기 경로가 이게 한사코 부인을 했던 거고 모든 증인들이 입을 맞췄던 건데 여기서 균열이 발생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외압이 발생했다면 전화하는 것으로 당연히 연결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국방부의 간부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해병대에 압력을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당한 압력이 되면 여태까지는 항명 사건에서 이제 외압 사건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김태호 전 차장에 초점을 맞추면 경로하는 것만 봤냐 아니면 보고 나서 뭐를 했느냐. 네. 이게 지금 이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근데 김태호 전 차장 얘기하니까 조금만 범위를 넓혀서 이전에 나왔던 의혹이 또 HID 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이것도 좀 폭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왜 갔느냐도 이제 그때 사실은 논란이 되게 많이 됐었었고. 이것도 한번 따져보면 그러니까 23년도 여름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논의한 경로는 7월 31일 날 있었고요. 또 김병주 의원이 오늘 오전 아침에 나와서 했던 백령도 건도 이제 6월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김태호 전 차장이 23년 6월 1일 날 HID 훈련 현장을 직접 방문합니다. 강원도 시기적으로 겹치네. 강원도 모초고요. 아니 1년 차이가 있죠. 예. 23년이요. 예, 1년 전이네. 그렇죠. 1년 전. 그렇죠. 예. 들어오는 24년이고요. 그렇죠. 미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대통령이 원래 가려던 일정을 대행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드론사 운용 지시에 국가안보실 개입 정황에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즉 드론 시험 비행 관련 보고가 누락되고 기록 삭제 의혹도 제시한 것도 있으니. 잠깐 말씀 끊어 죄송한데 여기서 저는 그러니까 HID 부대 사실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 폭로가 이루어졌는데 해명이 뭐냐면 대통령이 가려고 했던 건데 못 가게 돼서 자기가 대신 갔다잖아요. 근데 우리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역대 대통령 중에 HID 부대 방문한 대통령이 있었어요?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가려고 했다는 그 사실 자체도 되게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네. 자, 이걸 보시죠. 2023년 6월에 이런 부대가 존재하는지도 이제 처음 알려지는 건데 강원도 속초에 있는 북파 공작대를 방문한 겁니다. 예. 여기서 속초라는 거를 잘 조금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날 판교에 오후부터 거기에 저 정보사 요원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여담본부에. 그때 HID 부대가 오는데 속초에서 왔어요. 네네네. 원래 HID 부대는 속초만 있는 게 아니죠. 대전에도 있고 교육하는 인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 네. 이날 HID 부대에서 속초에서 5명이 왔습니다. 네. 그 가보니까 속초에서도 왔고 대전에서도 왔더라. 예. 그럼 같은 부대입니다. 어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태호 1차장이 훈련도 참관하고 처우 개선도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대에서 무술 특기자 그러니까 무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요인 암살이나 제압에 관계된 건데 네네네.
이 요원들은 수사하는 요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요원들이 아니라 암살 요원이에요. 암살 요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속초에서 그 먼 판교까지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임무를 하달 받았는데 그 정보사 대령 둘이서 임무를 설명했거든요. 성관입니다. 그 성관이의 저기 직원들 잡아들이고 겁박하고 그다음에 저 수방사로 이송하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복면, 야구 방맹이 저기 뭐냐 그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 준비한 겁니다. 작두도 준비하고. 그러면 이게 김태호 1차장의 HID 부대 방문에서부터 이게 기원을 찾아야 된다 혹시 이렇게 지금 추정하시는 걸까요? 근데 왜 같은 부대냐 이거를 저는 묻고 네. 두 번째는 HID 출신 현역 장교가 네. 대통령 안보실에가 파견 근무를 했어요. 네, 네,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간 거는 형식적으로는 임종득 2차장실로 파견 근무인데 네. 실제 가서 근무는 어떻게 했느냐. 예. 임종득 차장이 아니라 1차장 맞아요. 예, 김태효한테만 보고했다. 그 얘기 나왔었죠. 이 증언이 저기 나왔죠. 예. 그러면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김태효 차장이 속초부대 가고 그다음에 HID 장교는 안보실 와서 근무하고 그런데 보고 라인은 딱 폐쇄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계엄 때는 그 부대가 판교로 왔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그 최 교수님께도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조금 전에 김병주 의원이 이제 아까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 백령도 부대에서만 7대를 날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일련의 과정에서 안보실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안보실에 계셨었잖아요. 예, 안보실에 37개월 있었는데요.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되게 좋은 안보실이었어요. 무인기를 그 날린 적이 안보실과 이 없는. 안보실을 이렇게 같은 수준에서 놓고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남북이 대화할 수 있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방지하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일의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국가안보실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정부 전반의 외교안보 통일 정책을 조정하고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리고 부처에서 올라온 이런저런 정보에 대해서 보고 체계를 만들어서 뭐 기획을 한다거나 이건데 이렇게 군사 작전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이 그럴 능력도 없고 네. 두 번째는 국가안보실이 그 부대에 직접 오다를 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아, 그럼 불가능해요. 불비밀리에 겪고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국가안보실이 모르고 또 일을 하기에는 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방개혁비서관실, 그다음에 위기관리센터, 또 그 안에 있는 정보 관련 비서관들이 특히 전방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관심 있는 영역에 이렇게 가만히 있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정황을 보면 북한과 뭐 오물풍선이니 또 혹은 지금 이제 보도로 밝혀졌지만 대북 무인기를 보내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으면 이게 얼마만큼 대통령이 관심이 있는지 밑에서 위로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니 거기다가 그러니까 아까 이미 나왔지만 5개 부대에 경례금을 줬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얽혀 있는 부대가 지금 드론 사령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안보실이 몰랐을까 당시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안보실에 누구가 더 중요합니다. 맞아요, 오케이. 이게 안보실에 누구가 합니다. 안보실장이 알았느냐? 1차장이 자꾸 그 김태호 차장이 외교 담당 1차장이긴 한데요. 이 양반 또 다른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뭔데? NSC 사무차장. 아, 그렇지. 그 실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안보실에 보고했다는 건 드론 작전사의 영관급 장교들의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5월에 임기 8개월을 남겨놓은 드론 작전 사령관이 갑자기 교체되고 육사 48기 김용대 드론 사령관이 부임을 합니다. 이번에 내란 사태 주역이 주로 육사 48기들이죠. 다 동기들인가? 그렇죠. 저기 곽종근 특전사령관만 47기고 여인영, 이진호 48기. 그다음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50기입니다. 그런데 김용대 48기 드론 작전사령관이 6월에 부임을 하면서 곧바로 한 일이 안보실에
드론 작전 계획을 보고했다. 그러네요. 예, 바로 실행에 들어간 거래. 예, 그러니까 신임 사령관이 드론 작전에 대해 뭘 합니까? 그렇죠. 오자마자 업무 보고 받기도 바쁠 텐데. 예, 그런데 뭔가 바로바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10월부터 실제 상황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렇네. 그런데 안보실에 보고했다. 예. 이라고 이제 나중에 드론 작전이 끝난 뒤에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맞아요. 부의의 지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 그 제보 내용은 굉장히 디테일한 걸로 저는 듣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디테일하다는 게 굉장히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보 내용이 많습니다. 오. 예, 그래서 MBC 스트레이트에서 한 2주 전에 먼저 방영을 했고 예. 그때도 개략적인 보고만 했지 이 자세한 내용은 보도가 안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특검에서 이 진술을 직접 받은 걸로 돼 있고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이 들어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인기 의혹 내지 범위를 넓히면 외환죄 의혹에 대한 규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이미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군인복지기금에서 경력금 나간 거, 뭐 표창장 수여한 거 이런 어떤 그 상황까지 다 나왔다 그러면은 네. 이젠 거의 다 사실상 진상이 밝혀졌고 문제는 용산에서 이게 어떻게 그렇죠. 이루어졌느냐. 그렇죠. 이 부분만 좀 보면 될 것 그 같아요. 용산이라는 게 이제 안보실과 대통령 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최 교수님에게는 좀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좀 전혀 별개이긴 하지만 김태호 전 차장 얘기 나와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그 원래 차장이 이제 성대 교수였잖아요. 네. 학교로 복직했나요? 복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저도 그랬고요. 교수로 있다가 공직을 할 경우에는 공직 휴직을 하고 그래서 이 휴직의 이유가 소멸되면 복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복직 얘기가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강의도 받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렇죠. 좀 있으면 2학기 개강이니까 가을 학기 강의는 이미 다 개설이 그러니까 저기 개설 확정이 됐죠. 예.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수강시장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8월 달에 합니다. 예. 근데 지금 그 김태호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강의를 개설해도 되는 겁니까?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강의를 못하게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런가요? 개설은 해야 될 텐데 예. 말씀이 나온 김에 뭐 이런저런 보도를 보니 성균관대 익명 커뮤니티의 이와 관련해 다음 학기는 구속 종강이냐. 학교 학생 모두에 안 좋을 텐데 굳이 왜 하느냐에 학생들 반응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수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인데요. 이미 그 정치외교학과 남북한 관계론 수업을 예정하고 있다고. 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강의 듣다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저도 뭐 교수입니다만 그게 상당히 좀 마음 아픈 부분이겠죠. 저도 익명 게시판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좀 여러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참. 알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또 하나 좀 짚을 게 있습니다. 짧고 굵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현 안보실장입니다.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미국을 갔다 와서 브리핑을 했는데 대미 패키지 딜, 뭐 간단히 줄여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그 다음에 꼬리 붙은 게 전작권 환수 얘기도 들어갔다고 했는데 어제 부인을 했더라고요. 위성락 실장은. 일단 아무튼 대미 패키지 딜이라고는 이 접근법에 대해서는 우리 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은 패키지 딜이 무엇이냐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패키지 딜이라는 일종의 통상하고 안보하고 그렇죠. 투자하고 군사 과학 기술 등 다수의 이슈를 하나의 협상 틀 안에 놓고 소위 그렇죠. 빅딜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3단 논법을 통해 간단히 파악이 됩니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지 않느냐. 혹은 한미동맹이 한미동맹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이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런데 대한민국은 미국에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 공짜로 우리가 지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방위비 더 내고 관세 세게 맞고 싶지 않으면 이런저런 무역 공정하게 이행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중수혜 받고 있으니까 토해내라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 정부의 뭐라 그럴까요? 곤란한 상황도 이해되나? 이제 군사 안보 분야라고 하면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요거 한 틀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세 25%를 합쳐서 좀 낮추려고 하는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견해를 달리하는 게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올려줄 테니 자동차하고 철강의 관세 좀 내려주세요. 아, 그거 먹히겠냐? 예. 안 먹힐 거라고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한국의 LNG를 많이 구매할 테니 반도체 관세 낮춰주세요. 이게 품목 관세가 가능할지 이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예측력도 어렵고요. 하루가 다르고 지금 하루가 다르게 27번을 반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결국은 트럼프 논리를 뒤집을 수 없다. 지금 3단 논법에 의하면. 예. 그래서 다가오는 관세 폭탄과 방위비 압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니까 우리 이재명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게 패키지들밖에 없지 않냐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단 뭐 그 미국이 그렇게 이제 기브앤테이크에 열려 있는 자세로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통상교섭 대표가 되실 뻔했던 입장에서 여전히 예, 그 대목은 제가 나갈 그 대목이 아닌데 엉뚱하게 거기서 제 이름이 아무튼. 나갔죠. 그랬는데 지금 이 한동안 잠잠했던 이 어떤 그 동맹의 압박, 이게 사실은 사이드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사이드라는 게 뭐예요? 그 주한미군을 자꾸 건드린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미국의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라는 그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피터 헤그세스 장관 전 보좌관, 댄 콜드웰이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제니커 카바나라는 그 연구원이 공동으로 집필한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주한미군 현행 병력 28,500명을 10,000명으로 그러니까 18,500명을 감축하자. 뺀다. 그런데 여기서 빼는 것도 지상 전투부대라고 할 수 있는 제2보병사단, 그다음에 순환 전투 여단, 일명 스트라이커 여단, 그다음에 항공 전투 여단, 뭐 UH-60 또 아파치 헬기 이런 어떤 그 강습 부대들 이런 거 다 철수시키자. 그럼 뭐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정보. 저기 한국 내 미 7공군이 와 있거든요. 여기 2개 비행대대 이것도 본토로 복귀시키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남냐? 10,000명이. 전투 병력은 다 뺀다는 얘기죠. 다 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만 명 규모의 주로 전력 지원 유지 기지 운영 요원만 남기자. 그럼 뭐 저기 분담금 늘려줄 이유도 없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죠. 그런데 논리가 재밌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10,000명조차도 주한미군이 유사시에 대만 해협에 발진할 수 있는 권한을 한국 정부로부터 얻어내지 못하면 그 10,000명도 빼야 된다. 이렇게 내었단 말이죠. 그 누가 보면 뭐 싱크탱크에서 또 나온 보고서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집필자가 일단 헤그세스 장관의 전 보좌관이고 그다음에 지금 마침 9월에 그 피터 헤그세스 장관이 발간하는 미국 국방 군사 전략서, 국방 전략서 NDS라고 하는 문서 발간을 지금 앞두고 실제 검토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네네네. 그렇다니까 좀 가벼이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이걸 또 저지하는데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겠네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큰 충격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나오면은 협상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당연히 과거에 미국이죠.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 당시에 리처드 롤리스라고 그 미국의 동아태 기억나요. 담당 네. 차관보가 와가지고 그냥 통보해 버렸습니다. 4만 명의 미군을 28,000명으로 감축하겠다. 이러니까 신생 노무현 정부가 얼마나 그 개고생했습니까 그때. 예. 그러니까 간단히 지금 얘기를 하면 그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관세 좀 낮춰주세요. 그다음에 미군 빼지 말아주세요. 이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위성락 그 안보실장이 미국 갔다 왔을 때 직후에 뭐 지금은 부인하지만 언뜻 나온 보도가 이렇게 다 빼가고 이런다는 보도가 나올 그 무렵입니다.
그렇다면 전시작전권 전환을 미국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게 어떠냐. 이런 보도가 이제 국내 언론에 쫙 깔렸죠. 그럼 어제 부인했는데 그 부인을 액면 그대로 믿기도 힘들다? 그래서 나는 그 보도가 왜 나온 거냐 도대체가. 왜 위상락 실장이 귀국하자마자 이런 보도가 나왔냐. 예. 어디서 이 미국 문제를 검토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궁금증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왜냐하면 관세와 안보를 합쳐서 이 협상하자고 하는 것은 미국발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원스톱 쇼핑 그렇죠. 설이 나왔고 맞아. 이번에 귀국길에 위성락 실장이 패키지 딜이라는 걸 내놨는데 그간 관세 협상과 이 안보와 관련된 협상은 절대 합치면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었고 그다음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워싱턴 메시지는 뭐냐면 안보는 그거는 상관없고 나에게 관세는 관세대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 있고 미국이 원하는 것이 있으니 협상 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안보실장이 인천공항에서 혹은 그 대통령실에서 패키지들을 갑자기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말씀하셨듯이 전자권 전환의 문제, 감군의 문제가 미국발 이런저런 조야의 소식 합쳐져서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일단 우리 측에서 너무 발언자가 많다. 이거는 뭐냐면 관세 협상은 관세 협상만으로 밀고 가기도 벅찬데. 그렇죠. 안보실에서 안보실장이 군사 문제하고 이게 섞어버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라고 하는 자동차, 반도체 이런 소재 부품에 있어서 대미 협상력이 갑자기 군사 문제가 되어버려서 약해지죠. 그러면 우리가 더 약해진다. 그러니까 간단히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를 한데 섞어갖고 한꺼번에 퉁치는 협상 전략이 우리한테 불리하다 이 말씀이에요. 두 분. 근데 그런 프레임이 바로 한덕수 프레임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 외신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방위비 문제하고 연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인수위 없는 정부에 결국은 사람은 바뀌었지만 이게 연속성과 단절성에 있어서 궤도 수정이 안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저도 스탠스 잡기가 어려운데 일종의 이른바 실무서는 그대로다 이 얘기가 일종의 면피성 외교,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가 급하잖아요. 날짜는 다가오고 저쪽에서 박아놓은 날짜. 원래는 7월 8일 날 하기로 했던 건데 8월 1일로 됐으니 저는 사실 변한 건 없지만 야 우린 다행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더 많았거든요. 20일을 더 벌어놨으니. 근데 구도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패키지로. 패키지들로. 그러면 정말 이럴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2.3% 정도 GDP 대비 국방비를 내고 있는데 3.5%를 올릴 수 있어요? 국방비는 좀 늘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또 위성락 실장이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면서 대미 투자를 늘려요. 그러면서 지방에다 지금 지방 소멸이니 산업 공동화니 청년 실업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추경 30조 갖고도 나라가 난리 났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3.5% 5%는 말이 그렇지 이건 일본의 경우에는 거의 자빠진 거거든요. 죽어도 못 한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EU에 30%짜리인다 그러고 멕시코에 30%, 일본에 25%, 지금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다들 25%대에서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만 25%를 맞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때 관세는 관세대로 세게 협상을 해야 된다. 이걸 자꾸 섞으면 잡탕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섞이더라도 우리가 굳이 입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죠.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동의합니다. 이게 3.5%면 국방 예산 1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북 평화, 한반도 평화를 얘기해요.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기 전에 좀 전에 우리 의원님이 한덕수 얘기하니까 갑자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봤어요? 아니, 못 봤어요. 조선일보가 그 DJ 정부 때 아마 초대 통일부 장관인가 강인덕 전 장관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에 한덕수나 최성목을 보내면 특사로 미국이 좋아할 것이다. 이런 요지에 주장을 했는데 출국 금지자인데.
한마디로 그냥 정리해 버리네. 예. 네.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 아, 깜짝이야. 강인덕 통일부 장관 그 시절은 그 온로비 사건 때문에 그 면이 많이 상하셨죠.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인터뷰 기사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야, 누가 인터뷰한 게 그거?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